김호은 민협회 이사장님의 발제를 듣고자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지정 도로는 이정원 수필가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국민협회 이사장 김호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시간이 얼마입니까? 얼마? 예, 15분 그리고 지정 도로는 5분입니다. 15분. 네. 문학 살림을 노래하다. 참 주제가 좋습니다. 사실 이 주제를 가지고 발제를 제가 이제 목을 쓰는데 조금 고민을 했습니다. 저는 학자가 아니고 창작자이기 때문에 좀 더 이것이 좀 학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이렇게 전달되도록 노력을 저는 사실 창작자로 갖는 좀 감상적인 느낌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이승만 교수님이 참 잘하시는 듯합니다. 그리고 이 자료집에 제 얘기가 들었는데 이것은 나중에 읽어보시고 좀 요 내용에서 좀 포함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몇 가지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저는 사회과 문학 직접적으로 연관을 갖는다고 느낀 것은 별로 되지 않습니다. 제가 사회문학은 시대 노세문학상 받으면서 비로소 그날 수상 소감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드릴까? 노세문학상도 당시에 저에게는 굉장히 좀 낯설었어요. 처음에서 지원해서 사회문학에서 불안한다고 해서 그때가 조금 솔직한 말씀으로 좀 낯설었는데 제가 산림청 홈페이지에 들어가고 이거구나. 과거에 제가 어릴 때는 산림청은 나무 심고 나무 관리하고 이런 관점인 줄 알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문화로 전환해서 산림을 그 너머에 있는 우리가 경생 못하는 친구의 어떤 언어를 우리 삶 속에 끌어내는 그 문화적인 어떤 재청명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수상소감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문화에는 나무가 문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작하는 문학 작품이 시든 수필이든 한편 한편이 나무와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나무가 없으면 우리가 사는 지구는 사막이 됩니다. 사막에서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이거는 1차적 사물관계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문학이 없으면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정을 주는 이 한계가 없어요. 마치 나무 없듯이 우리가 사는 사회가 매우 삭막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인간의 사회를 좀 더 윤택하게 하는데 우리 문학이 나무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결국 우리 문학과 같이 한 몸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산림문학이라는 것이 매우 훌륭한 하나의 부분이 맞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 수상소감을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또 제가 문학을 해오면서 늘 느끼는 겁니다. 우리 문학이 어떤 기능과 역할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저는 늘 해왔습니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저는 안타깝게도 우리 문학이 1차적으로 어떤 기능 역할을 한다고 뭔가 딱 집어지는 게 없어요. 우리 문학은 오락적 기능과 도시적 기능과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실제로 문학 하나가 쌍방돌이 될 수 없고 총알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다 우리가 기능화하지 못합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님이 도마책을 사라고 했을 때 거기서 쌀이 나온다 밥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걸 안 사주셨어. 그래서 돌아서 많이 울고 했는데 나중에 내가 소설가가 된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김영훈 교수의 한국문학의 위상 문화가 지성사를 나왔죠. 1970년인가요? 출간했습니다. 그 동안 김현성 님도 비슷한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문학은 쓸모없는 것으로서 쓸모 있는 것에 노예가
싶어도 안 갑니다. 내가 뿌리낸 이 땅에 자기가 살 수 있는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가면서 자기 모양을 갖춰갑니다. 바로 옆에 더 큰 나무가 있다고 해서 나도 저 나무처럼 되는 거 하잖아요. 옆에 작은 나무가 있는 것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소나무는 소나무대로 진달래는 진달래대로 자기 격을 가지고 갑니다. 이렇게 각자 자기의 삶을 가진 나무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숲을 만들죠. 이건 우리 사회와 똑같습니다. 우리 사람과 똑같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나무처럼 살면 아름다운 사회가 이루어집니다. 바로 이 숲에서 우리는 아름다운 질서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런 것을 우리가 살림과 문학이 마주칩니다. 바로 이 자리에 저는 최경환 청년 와 계십니다. 이 문학을 살림 문학을 잘 이렇게 또 세우시고 또 이 문학상을 또 만드시고. 근데 이 과정을 보면은 이 문학이 결국 나무와 문학이 많이 닮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살림청이 제가 지난번에 잠깐 농담을 좀 말씀드렸어요. 앞으로 살림 문화부가 될 것이다. 여기 우리 문화부 직원이 안 계시죠? 문화청은. 왜냐하면 우리가 솔직히 그냥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우리 모든 국민들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는 여러 가지 비수기 쪽이요. 이 살림청에서 우리 문화에 지원하기 더 크다 따지고. 그래서 우리 문학을 더 잘 이끌 부서가 내고는 살림청 같아요. 그래서 살림문화부가 될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또 이 예고는 지금 최경환 청년님이 차장님 시절에 문화집 행사 때 오셨을 때 지금 우리 명예회장이신 이광호 명예회장님하고 저랑 앉아서 차기 청년을 꼭 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주일 좀 지나서 청년을 동시에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예시하면 그렇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 살림문화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문학이 아까 기능이었는데 나무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나무를 제목 수가 아까 우리 김영재 이사님 이름을 가지고 명재라고 했다고 그러죠. 나무가 제목으로 사용하면 경제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있겠지만 나무 그 자체의 생명입니다. 우리는 그 친구의 언어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문학인들은 그 나무는 소리가 없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무에 언어가 있어요. 그 언어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 바로 문학이에요. 문학은 항상 사물의 뒷모습을 침묵의 언어를 끌어내는 거죠. 이게 우리 문학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읽은 책 중에서 사물의 뒷모습이라는 게 있어요. 이분이 화가입니다. 이분은 주로 설치 미술을 많이 하시는데 그릇을 이 책에 잠깐 한 대목을 그릇이 있습니다. 빈 그릇이 나오는데 그릇을 만들 때는 그게 뭘 담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럼 그릇이 사물이 되어서 나오면 우리는 그것을 그릇을만 알아요. 밥그릇을 만들면 반드시 밥을 담을 줄 알고 다른 무엇을 담는다 그러면 그 담는 그릇이라고 생각했어요. 그죠?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안 담았을 때는 뭐냐? 빈 그릇이라고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거기는 뭐가 담겨 있어요. 소리, 침묵의 소리가 담겨 있다. 그래서 그 그릇에서 소리를 내는 거죠. 이 소리로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할 수 있습니다. 바로 나무에서도 침묵의 언어를 우리는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문학이 결국 독자들에게 가서 문학이라는 하나의 작품이 사물 언어로 전달됐지만 그 독자는 그 언어 속에 빈 소리를 동시에 가져요. 그래서 우리 문학인들은 작품 속에 그런 침묵의 언어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저와 함께 공부하는 제자가 있는데요. 또 고난에 닥쳤을 때 꼭 이분을 만들려고 해요. 만들 필요가 없죠. 내가 그러한 조건에 들어가서 내 것인 거죠. 그러니까 영광이든 고난이든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삶이 아름다운데 우리 문학이 바로 그것을 만들어준다. 그리고 우리가 나무는 한 번도 자기가 나무인 줄 몰라요. 그렇죠? 우리 인간이 나무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나무의 언어로 나무를 바라보고 숲을 만드는 시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발제 주제는 바로 그것이고 앞으로 우리 삶이 문화가 같이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인상 깊었고 또 특히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예, 아주 정확하게 시간을 지켜주시고 이제 한 1분 정도는 여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정원 수기관님 이정서로 주시죠. 예, 저도 선생님처럼 시간 약속 잘 지키겠습니다. 프레스는 이정원입니다. 김호원 선생님의 나무에서 문학에서 나무를 보다라는 주제 발표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한 그루 한 그루 나무가 모여 숲을 이루듯 문학작품 한 편 한 편이 모여 문학의 숲을 이루면 인정이 흐르는 풍요롭고 행복한 사회가 된다는 내용은 깊은 의미를 주었습니다. 동료 문인들과 나무를 심으며 숲을 이룰 수 있도록 실천하신 모습도 같았습니다. 숲이 그러하듯이 문학 역시 수많은 문인이 여러 장르에서 각기 다른 작품을 창작하며 문학이라는 큰 숲을 만든다는 부분에는 더욱 크게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저 역시 꽃을 주제로 한 수필을 써오며 문학의 숲을 가꾸는데 작은 동참이라도 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잠시 가져보았습니다. 현대에 이르러 개발이 우선시되며 생태계가 많이 파괴되고 있다고들 합니다. 그건 어쩌면 살아가기 위해 공존을 해야 하는 인간이 생태계의 다양한 현상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문인인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야말로 작품을 통해서 생태계가 전하고자 하는 목소리, 즉 그 소통의 창구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 여긴 적이 있습니다. 탄광의 도시였던 태백의 광업소들이 문을 닫고 모두가 떠난 뒤 비어버린 폐광소에서 묵묵히 잃었던 모습을 되살리기 위해 애쓰고 있는 건 바로 자연이라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쓰러운 노력을 사진에 담아 전하는 사진 작가의 힘을 선한 영향력이라고 표현한 부분이 와 닿았습니다. 문학인들의 작품을 통한 표현 또한 그와 같은 빛깔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각자의 작품이 모여 문학의 숲을 이루는 것에서 더 나아가 다양한 자연 생태계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로 또 무엇이 있다고 여기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지구 기후 변화 같이 여러 가지 우리 사는 전 생태계가 어렵습니다. 이걸 우리 스스로 파괴하고 있죠. 여러 개발, 또 특히 우리 숲이 없어지는 부분.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첫째는 숲을 잘 살리는 것입니다. 이걸 잘 살리면 기후 변화를 어느 정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문학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문학에는 어떤 것이 위기일까요? 저는 올해 9월에 한국문예협회 이사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21세기에서
나무의 특성을 지니고 있지만 숲이라는 하나의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고 있잖아요. 거기 똑같은 나무만 있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똑같은 키 큰 나무가 똑같은 모양으로 자라면 그 숲을 죽은 숲이에요. 그래서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그 숲에서 아름다움을 주는 우리 문학도 마찬가지로 각 장르가 모여서 하나의 총화를 이룰 때, 문학이라는 총화를 이룰 때 우리 문학이 아름답고 더 발전이 된다 봅니다. 일단 독자가 제가 등단하던 그 70년대 후반기에는 우리 선배 의원 한 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책이 잘 안 팔리고 독자가 없다고 하면 야단 맞았습니다. 독자를 왜 생각하는 거예요? 작가는 소설만 쓰면 되고 독자는 노원자들은 좋은 작품 쓰면 된다고 해요. 근데 저는 되게 의문스러웠는데 바로 오늘날 우리 문학이 위기에 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니었나 싶어요. 문학의 완성은 저 독자에게 있다. 그죠? 창작자가 창작을 하면 그것이 독자에 전달돼서 독자에 가서 비로소 완성이 되는데 수많은 독자가 자기화시키는 거예요. 거기서 침묵의 언어가 없으면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전달되면 그 국가방에서 국가방에 뛰어나는 거죠. 그렇죠? 이것처럼 이렇지 않기 위해서는 두루두루 문학을 다 아울러서 알 수 있는 저는 그 통섭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통섭이라는 말이 학교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학교에서 여기 잘 아시는 그 이화여대 최재천 교수님 이분이 원래 생물학자입니다. 미국에 유학 가서 이분의 스승이 하버드의 윌슨 교수예요. 이분이 쓴 저서를 가지고 와서 그냥 번역해서 두꺼운 제목이 통섭입니다. 내용을 다 번역해놓고 제목을 마땅한 언어가 안 떠올라서 동료 교수들한테 쭉 설문지를 돌렸답니다. 그랬더니 통섭이라는 말이 나왔대요. 이 통섭은 작은 줄기를 합쳐서 큰 하나의 줄기를 만든다는 얘기인데 이 생물학자 성공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갔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물이 혼자서 세상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생물학자가 사회학도 공부해야 하고 문학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 이 생물이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가 연구하지 한 분야만 전문적으로 연구해서는 이 사회가 성립될 수 없어요. 이걸 합쳐야 된다는 것이 바로 통섭이에요. 우리 문학도 통습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특별히 우리는 학문적으로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모든 장르를 두루 관심을 두고 문을 열어놔야 돼요. 성경을 쌓지하고 문을 뜨게 되는 거죠. 우리 어디 모이려면 여러분 느끼잖아요. 소설가들 모이면 꼭 소설가들끼리 모이고 시끼리 모여요. 소설가 사이에 시 한 분 끼고 꼭 낯설어 모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서로 섞이고 모이고 토론하고 얘기하고 그래서 문학을 만들어 갑니다. 독자는 문학을 하는 거지 하나의 장르의 독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이분들이 문학을 할 때는 자기가 시인이 되겠다, 소설가 되겠다고 나눠지겠지만 문학이 처음 접할 때 이 사람들이 문학을 좋아서 오는 거지 시 하나 소설 하나로 나누지 않아요. 만약에 이 독자들은 총론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창작자는 강론으로 접근하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문학이 한 걸음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통섭이 된다. 아까 질문자의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문학이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바로 환경이 파괴되듯이 우리 문학을 파괴하지 말고 본령을 살려가자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통섭에서 찾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참 그 장르를 허물자라는 말씀 한동안 저희가 생각해왔던 건데 오늘 아주 속 시원한 답, 살림 같은 답을 듣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얘기한 질의에 대한 통섭적 답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발제 제목은 숲의 이끼에서 만난 문학으로 한국소설가협회 상임이사 김성달 발제자가 발표해 주시고 지정 토론은 김민여 시인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간의 스페니들 앞에서 이렇게 발전을 해서 영광입니다. 저 앞에 붙는 그 호칭이 자꾸 헷갈립니다. 제가 전 상임이사입니다. 전 상임이사.
지금 우리 현재 상임사님 오늘 독도를 받았습니다. 예. 제가 오늘 학교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제가 태백산에서 만난 이끼, 학명은 지의주라는 거, 지의주라는 거고요. 이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걸 보고 요즘 이제 얼마 전부터 소설 하나 쓰려고 구상을 계속 공부를 했는데 마치 펜에서 어떤 청탁이 왔길래 거기에도 제가 이제 또 아까 김원 이사님 말씀처럼 창작자이기 때문에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 소견을 붙여서 감상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태백산맥 해남에서 시작해서 태백산맥까지 쭉 제가 한 20일 동안 그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태백산맥에서 심해서 제 눈앞에서 본 이끼를 만났습니다. 그 이끼를 본 이야기를 여기 있는 건 다 힘들고 15분이니까 제가 간략하게 읽으면서 진행하겠습니다. 태백산 흉터 아름드리 나무가 하늘로 향해 구부진 숲에 앉아 고단한 다리를 달래는 주인은 나뭇잎 하나 흔들리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축축한 나무 냄새와 함께 숲의 바닥을 덮은 나뭇잎 깔개에 습기가 내려앉았고 대기는 상쾌했습니다. 나는 낙엽더미를 불고 올라온 커다란 바위 위에 기대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내 앞쪽에 집채만한 바위가 있었고 그 위로 빛이 드리워져 있었는데 그 빛은 놀랍게도 습한 대기 속에서 에메랄드빛, 목빛, 진주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이끼라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끼로 덮인 바위는 습기와 햇빛이 알록달록하게 어우러져 있었는데 그 빛깔이 모두 같이한 듯 선명했습니다. 이 같은 활기가 숲의 나머지 부분에 드리운 늦가을의 엄침한 무기력과 대조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환경에서 한참 동안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끼의 모습을 화두처럼 가슴에 얹은 채 저는 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에도 머릿속에는 숲속에서 만났던 이끼의 모습과 빛깔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끼에 관한 다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끼는 모든 생물이 얼어붙은 추운 겨울에도 유연한 생식 기능을 발휘하며 그 빛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이끼가 추운 겨울을 이겨낸 비결은 바로 버림의 역설이었습니다. 이끼는 추운 겨울 온기를 얻기 위해 연료를 태우지 않고 주위 온도에 따라 자신의 생명을 조절하고 있었습니다. 동식물과 달리 물이 없어도 살 수 있어서 습할 때는 부풀고 건조할 때는 쪼그라들며 얕은 잠을 자면서 추위를 견디다가 추위가 누그러지면 금세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이끼는 겉으로는 단순하고 평온하고 단순해 보이지만 그 속에 복잡함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끼는 분류, 조류 또는 분류와 세균이 합쳐진 것이었습니다. 분류는 바닥에 실을 깔아 편안한 보금자리를 만들고 조류와 세균은 이 실 속에 살면서 태양의 에너지를 이용해 당을 비롯한 영양소 분자를 합성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인간들의 결혼 생활이 그렇듯이 남녀가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 두 배우자가 다 변화를 겪듯 이들의 관계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숲에서 본 이끼의 다채로운 색깔은 그 속에 들어있는 조류, 세균, 분류 때문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파란색이나 자주색 이끼에는 남세균이 들어있고 우리가 많이 보는 초록색에는 조류가 들어있습니다. 분류는 노란색이나 은색의 햇빛 차단 색소를 분비하여 나름의 색깔을 만들어냅니다. 이처럼 이끼의 다채로운 색깔은
세균, 조류, 분류의 색깔이 순리적으로 어울려서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만났습니다. 있기에 이른 삶의 태도를 저는 뜻밖에도 장자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장자를 읽다 보면 세찬 폭포수 아래에서 헤엄치는 남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위험한 폭포수 아래에서 헤엄치는 남자를 보고 놀라서 그를 구하려고 달려갑니다. 하지만 남자는 멀쩡하게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그 세찬 물살을 이기려고 불렀습니다. 그러자 남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천명을 따라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소용돌이와 함께 물속에 들어가고 솟은 물과 더불어 물 위에 나오며 불길을 따라가며 전혀 내 힘을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숲에서 만난 이 길은 장자보다 4학년 앞서 이 지혜를 터득했습니다. 장자의 비유처럼 순리를 통해 승리의 진정으로 통달하는 자가 제가 숲에서 만난 바위에 달라붙은 바로 그 이끼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우리 안에 다른 생명들 덕분입니다. 우리의 세포 노우미와 유전 노우미를 우리에게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서 무리를 떼어놓을 수도 없습니다. 바로 우리는 거대한 이끼이기 때문입니다. 자연의 느린 운동은 우리가 마치 다른 세계에 존재하는 듯하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늘 그렇듯이 자연은 대답을 내놓지 않습니다. 지구의 생명 활동을 가르는 것은 시간과 물적 척도에 뛰어넘은 간극입니다. 정신으로는 헤아리기 힘든 아득한 간극입니다. 하지만 이 간극에 가장 헤아릴 수 없는 진실은 그 사이에 이끼의 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찰나와 바위의 연급을 연결하는 가느다란 이끼의 실, 이 실로 천을 짜는 것은 생명의 꾸준한 다양성이고 그 다양성을 통해서 생명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유전의 실 이끼는 어미와 자식을 연결하며 수십 년을 거슬러 이어집니다. 해마다 새로운 실을 감습니다. 그 실 하나하나에는 매일 탄생과 죽음이 경주를 벌입니다. 때로는 새 삶이 갈라져 나가고 때로는 버림의 역사를 통해 영영 끊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불멸의 바위신에 달라붙은 필멸의 생물학적 실 이끼는 상대적 불면성을 얻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인간의 삶에서 문학의 역할이 바로 숲속에서 이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간극을 연결하고 인간 정신의 광대함을 진정으로 경험하게 하는 것이 바로 문학입니다. 인간의 물리적 환경이 고정되었다고 가정하며 이 광대함을 망각하거나 무시하기가 쉽습니다. 문학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장벽을 깨고 장막을 덜치면서 간극 곳곳에 살아 숨쉬는 인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치 이게 생명 활동처럼 말입니다. 저는 이끼를 들여다보면서 진화와 생명을 사고하는 새로운 관점을 엿보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새롭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끼 속에 이미 들어있는 것, 생명을 재발견하고 확정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중요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끼를 통해 숲의 생명 중 얼마나 많은 것이 가까이 들여다보아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가를 새삼 깨달았습니다. 잘 보이지는 않지만 숲의 왕성한 생산력을 떠받치는 것은 바로 이끼의 거물망 생명력 덕분이었습니다. 저는 이끼의 생명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수록 뿌리와 토대 같은 언어적 상징의 의미가 더 분명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단어들은 단순한 물리적 연결이 아니라 숲과의 호해, 숲 공동체 구성원과의 관계, 의존, 뿌리가 주변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두루 일컫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관계가
생명의 역사에 아주 깊숙이 뿌리내린 만큼 이 숲에서 개별성의 환상은 설 자리도 없으며 홀로 존재하다는 것은 불가능한 사실을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 길을 통해 그동안 자연과 저를 갈라놓은 장벽을 한꺼풀 벗겨보았습니다. 예전에 몰랐던 방식으로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이 길을 관찰하는 동안 저희의 무지가 얼마나 큰가 하는 깨달음에 짓눌리기도 했습니다. 이끼의 생활상을 단편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단절의 충격이 어떤 점에서 저에게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은 나를, 우리를, 인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연계의 인과적 중심이 만들어지는데 인간은 전혀 기여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은 우리를 초월하고 초월했습니다. 그럼에도 생명 공동체를 명명하고 이해하고 향유하려는 욕망은 인간성의 일부이면서 문학의 막중한 사명이기도 합니다. 저는 숲의 이끼에서 무수한 문학의 시를 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숲을 보되 이끼를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김민여 시께서 지정 토론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를 쓰는 김민여입니다. 인간 사회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간의 간극을 메워주는 그물망이 바로 문학의 역할이다. 인간과 인간의 단절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 답을 숲의 이끼에서 찾았다 라고 결론 내려주신 김성달 선생님의 숲의 이끼에서 만난 문학 잘 들었습니다. 평소 어떤 대상이 문학을 통하여 독자에게 전달될 때까지 마치 비단을 짜듯 섬세하고 치밀하게 엮어 세상에 내놓는 작업이야말로 글을 쓰는 사람들의 역할이며 소명이라고 저는 생각해왔습니다. 이런 점에서 선생님의 이 이야기는 매우 인상적이고 공감이 큰 새로운 경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숲을 맞이할 때 흔히 접하게 되는 높은 나무나 아름다운 꽃이 아닌 이끼라는 소재는 참으로 신선하였으며 그 생명력 속에서 우리 삶의 모습을 비교하고 장자의 지혜를 유추해내고 문학과 인간 사이의 역할까지 도달하는 작가의 논리는 그 독특함을 감탄케 합니다. 하나의 작품이 몰랐던 사실을 알게 하고 그런 점에서 거기에 감동까지 줄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한 문학의 방향성이 아닐까요? 그런 점에서 숲과 문학을 연결해주기에 충분한 숲의 이끼에서 만난 문학은 독자로서 반갑고 참 고맙습니다. 도시에서 자란 저는 성장하고 난 후에야 비로소 온전한 숲과 마주하게 되었는데요. 그때의 감동을 오래 간직하고 있고 이후 볼 때마다 숲을 이루고 있는 것들의 아름다움이 늘 새롭게 느껴지곤 합니다. 그래서 김성달 선생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오늘의 주제에 입각해서 선생님께서는 어느 날 문득 마주치게 된 바위의 이끼로부터 그 오묘하고 신비로운 빛이며 기운에 매료되어 이렇게 첨예한 글을 쓰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랬듯이 언젠가는 또 다른 모습의 살림, 즉 숲을 만나셨을 거라고 짐작이 되는데 만약 있었다면 그 대상은 무엇이었으며 또 그때는 숲으로부터 받은 감흥을 어떻게 문학적으로 표현하셨는지 혹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게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한 가지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발표를 해놓고 소설이 이상한 게 나오면 이상한 소설이 나오면 참 어쩌나 싶은 지켜볼 거예요.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우리 김민현 선생님 말씀 고맙습니다. 제가 태백산에서 이끼와 동시에 만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태백산의 바람이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소나무를 뚫고 내려온 그 바람. 바람이 마치 나에게 자장
손발을 들려주는 것 같고 저를 어루만져 주는 것 같고 왜냐하면 이때 여행이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기의 여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숲에서 일어나는 그 바람 다시 한번 저는 잊기 다음으로 잊기와 동시에 그때 만났던 바람을 느끼고 바람을 공유하고 바람 속에서 나를 태워서 바람 속에서 나를 밀어넣어서 그것이 공유하고 그것이 공유하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설득을 줄 수 있는 그런 소설을 하나 써보고 싶습니다. 예, 그게 제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멋진 계획을 갖고 계시네요. 김성란 선생님의 문학 그리고 살림과의 또 다른 조언을 기대하며 오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하여튼 생태 소설 기대합니다. 생태 소설을 안 쓰시면은 가만두지 않겠어요. 감사합니다. 예. 지구를 지키는 것이다. 이승아 중앙대 교수님의 발제를 듣고 최인숙 씨께서 지정 토론 하시겠습니다. 나와주시죠. 반갑습니다. 제가 쓴 그런 양이 많습니다. 시로 많이 기능이 되고 있고요. 이걸 다 읽으려면 한참 걸리겠습니다. 그냥 읽어보시고요. 제가 그냥 좀 사적인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 생태 환경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저는 이제 그 대학에 자리 잡기 전에 제가 이제 나이 40이 되어서 대학교 선임 교수 같이 들었는데 직장 생활을 한 10여 년 했습니다. 제가 다녔던 회사는 상용 그룹이었습니다. 상용 그룹 홍보실에서 했는데 이제 그 사사편찬실이라는 데 가서 확인목을 하는 과정에서 그 회사 역사책을 쓰게 되었는데 상용이 하면은 시멘트 제조 회사예요. 그런데 제가 회사의 지금 기밀을 알게 됐죠. 동해나 이영월시에 그 공장들이 있는데 그 공장에서 시멘트 제조 공장이에요. 공장에서 부어져 나오는 그 분진이 그 지역 주민들을 없이 괴롭히고 있었어요. 노인분들 해소 천식 쌓이고 또 창문을 제대로 열어놓을 수 없을 정도였고 그리고 마트나 방을 닦으면 걸레가 아주 그 먼지가 이렇게 잔뜩 묻어 나오는 그런 내가 기억을 하고 이거 정말 어떻게 양심의 간책을 제가 느꼈습니다. 회사 역사책에 결코 써넣을 수 없는 그런 구절이었고요. 저는 목공의 부도청이어서 그 회사에 좀 다니겠습니다만 그런 문제로 우리가 이제 또 빌딩이건 아파트건 지을 때 시멘트를 이제 원료로 해서 건물을 짓는데 그 시멘트의 독성이 어떤 건지를 제가 회사 직원으로서 명확하게 10cm 정도 물려서 죄송합니다.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제가 우리 이제 기업사를 쓰면서 이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생태 환경이 어떤 식으로 파괴되어 가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죠. 그리고 여기는 제가 한 꽃에 비하면 100분의 1도 되지 않는다고 한 10분의 1 정도 제가 너무 과장한 것 같습니다. 녹색평론이라는 그 생태 환경 파괴를 우려하는 김종철 씨가 참가해서 내년도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그 책자에 실려 있는 아무를 위한 시의 면면을 살펴보고 이걸 쓴 거예요.
시를 감상하는 그런 시를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해요. 시를 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어떤 시들이 지어지고 있는지 크게 이제 세 부류로 나누는데 하나는 나무를 대상화하여 나무의 존재 의의를 탐색한 시들이었습니다. 나무가 왜 필요한지, 나무가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지,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은 시의 부류가 나무의 이름을 제시하고 그 나무의 특징을 가진 시들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부분은 이제 산과 나무를 또 숲과 나무를 함께 다루면서 나무를 자연의 일부로 간주하는 방식으로 시를 쓰고 있는 그렇게 세 가지 큰 부류로 시를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런데 제가 예시한 작품 수가 워낙 많아가지고요. 그걸 다 하게 되었고 기리고 있고요. 또 신학하고 선언하고요. 이렇게 더위에 지친 사람에게는 그들을 기리워주고 턱을 들이대는 사람에게도 산소를 퍼준다고 했고요. 또 추위에 뜨는 사람에게는 창작불로 타오르면서 따뜻하게 그 밤을 데워주는 그리고 구들을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희생으로 이렇게 우리한테 혜택을 준 나무에게 우리는 과연 무엇을 했었을까 그런 한탄하게 되는데 그런데 나무를 괴롭히는 우리 인간을 칭찬하는 시가 있어요. 26쪽을 봐주시면 이건 이제 서양에서는 크리스마스가 되면 크리스마스 트리라고 만들잖아요. 이게 정말 잘못되었다는 걸 지적하고 있는 시예요. 응? 네. 이선관이라는 분이 쓴 시인데요. 26쪽에서 27쪽에 걸쳐서 진행되는 짤막한 시입니다. 나무들은 말한다라는 시예요. 해마다 연말 가까이 한 달 전부터 예수가 탄생했다는 성탄절을 맞아 밤마다 나무의 대낮처럼 불이 켜진다. 나무들은 말한다. 하나님이시여, 당신 아들 탄생도 좋지만 제발 잠 좀 자게 해주십시오. 상당히 유머러스한 시지만 뭔가 주제가 확실한 시예요. 이제 기독교에서는 크리스마스 되면 이제 나무를 베어와서 거기다가 이렇게 뭐 종도 달고 뭐 선물도 달고 그런데 정말 수많은 나무들이 크리스마스 트리가 되기 위해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간과해 왔다고요. 그걸 갖다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저는 꽃을 노래한 시는 이 땅에서 참으로 많이 씌어지고 있는데 나무를 생각하는 또 나무의 특성을 이렇게 살펴보는 나무와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삶을 갖다가 제대로 얘기해 보지 않았는지. 왜? 나무는 그냥 거기 있기 때문이죠. 화무시비롱이라고 하여 꽃은 늘 우리한테 가까이 와요. 뭐 꽃집, 동네 나가면 그냥 꽃집 있고요. 또 꽃을 꺾어서 선물하고. 그런데 나무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아무 말 없이 우리를 지켜보고 그냥 산소를 내뿜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무를 얼마나 꼬집했는지 어떻게 끌었는지 뭐 뒷산 벌목장 같은 시도 배창환 시인이 쓴 시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나무에 열리는 각종 과실, 열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먹게 해주죠. 그런 점에서도 끊임없이 베푸는 존재인데 우리는 그냥 이거 사과, 배, 맛있구나 하면서 그냥 과일을 먹을 따름이에요. 그 과실을 이렇게 키워내는 과정에서 나무는 폭풍과 비바람과 싸웠을 거라고, 이겨냈을 거라고. 그런 과정이 있었음을 또한 시인들은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시민들은 그 나무 이런 점에서 우리가 그냥 뒷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바로 눈앞에서 우리가 나무를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한 그루 한 그루를 이제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다고 그런 내용으로 그런 정리하고 있습니다. 쥐똥나무액이라는 시는 유소림이라는 시인이 쓴 시인데요. 쥐똥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30쪽에 있습니다. 한겨울 코시리한 틈처럼 깊은데 귓가에서 사각 도금 속 달기랑 고구마 훔쳐 연분홍 새끼 기르던 쥐 아버지와 어머니의 연장 풀과 바람을 만져보던 손가락들 겸손한 휴식의 집덤불 위에 마른 똥 싸지르던 쥐 헛간 냄새 키키에 평하였다. 지들도 모두 식풍지로 떠나고 한 움큼 아파트 가을 그 안타까운 것들도 다 떠난 날 집동나무야 집동도 소복소복 가지마다 매달아 키웠구나. 예, 쥐똥나무의 특성을 보고 열매가 그렇게 생겼는가 봐요. 그래서 그 쥐똥나무를 노래하고 있고요. 나희덕 시인의 성너티나무도 너티나무의 특성을 잘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영문 시인의 능골 너티나무, 조경희 시인의 겨울 너티나무. 그 초등학교 시절 식목일 행사 때 나무 심는 날 전교생이 산에 가서 나무를 심던 그 추억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산림 녹화 사업 덕분에 지금 우리가 이 정도라도 모르게 지금 지구상의 모든 생물의 종이 멸종의 위기 상태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구를 지키는 일은 SF 영화가 해결해 줄 일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생태 환경이 더 이상 오염되지 않도록 나무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할 것이다. 나무를 많이 심고 가꾸면 나무가 인간을 지켜줄 것이다 라는 말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일단 제 발표를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된 것 같은데요. 발제에 대해서 최혜숙 시인이 지정 토론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를 쓰고 있는 최은숙입니다. 이승환 교수님의 발표 심도 있게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에 대해서 쓴 시를 들으면서 저는 그 나무에 관해 쓴 시를 모아서 아주 치밀하게 연구를 해주셔서 저는 아주 많이 놀랐습니다. 특히 지금 겪고 있는 곳곳이 다 음식점들이 소와 돼지를 가지고 만든 그런 음식. 사회자가 샷처럼 사회자가 그래야지. 아니 제가 계기가 지금 너무 당황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은 진정한 진행 관계상 두 번째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아직 몇 분 정도 오셨는데 빨리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가 잘 안 들립니다. 잘 안 들리죠? 네. 내 탓은 아닌데 한국작가회의 사무총장께서 15분간 발제하시고 지정 토론에는 우영숙 시저시인이 5분간 할애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한국작가의 박한준입니다. 혹시 감자 깎아보셨는가요? 네. 감자를 가장 완벽하게 살을 안 다치고 깎는 방법 혹시 아세요? 옛날에 저희 어머니들이 하는 걸 보면은 감자와 감자를 서로 부리더라고요. 껍질만 나가고 여기 있는 씨름이라든가 폼의 부분들은 수저로 파내더라고요.
살이 아니고 요즘 하루 까먹거든요. 그래서 그 멘탈이 많이 다치는데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제가 이 살림문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저도 실험스러운 시인이잖아요. 이거 필드 선수고 나머지 큰 개념이나 논리나 뭐 이런 것들은 교수님들이나 평론가들을 붙이고 같은 필드를 뛰는 문인이니까 문인대 문인으로서 감각감 읽어보자 해서 지금 제가 이 시대적인 텍스트 두 권을 가지고 지난번에 나온 이 엔솔로지하고 살림문학 여름모 두 권을 가지고 한 30번씩 읽어봤어요. 이건 예의 같아서 읽은 결과입니다. 근데 이걸 읽고 나서 쭉 제가 한번 서론에서 읽어봤어요. 한 40분이 지났는데 반절밖에 안 돼요. 그래서 도저히 시험을 되는 걸 않고 간단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옆에 연필 볼펜 있으세요? 네. 볼펜으로 같이 짚어가면서 제가 좀 해적 쪽을 했거든요. 해가면서 볼게요. 그 제목에 한국 살림문학의 현황과 전망 돼 있죠. 이 만을 동그라미 치시면 망으로 그치시면 됩니다. 여기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맨 위에 본문 1장 1행부터 10행까지 쭉 옆으로 묶음 펴시면 됩니다. 살림문학은 살림과 관련된 문학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살림문학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것을 기대합니다. 그 묶음표를 한번 해주실래요? 이게 뭐냐면 제가 요즘 챗 GPT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많이 놀아요. 그랬을 때도 놀고 하는데 지금 이 내용은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제공하는 빙이라는 챗 GPT에서 제가 살림문학이란 무엇인가요? 하니까 나온 답변입니다. 이거 보시면은 제가 이걸 보고 약간 속으로 좀 당황하고 화가 난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특수한 장르와 문학이 결합한 부분이 어떤가 해서 제가 해양문학을 한번 쳐봤어요. 근데 해양문학에 대해서는 문학적 관점도 자세히 나오더라고요. 여수 해양문학상, 부산 해양문학상 뭐 이렇게 자세히 나오는데 여기 지금 간단히 보면 좀 아시겠지만 그 문학에 대해서 큰 할애를 하고 있지 않고 살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또 제가 민중문학도 한번 쳐봤어요. 근데 또 민중문학도 자세히 나와 있더라고요. 사람 그 주요 관계 군인들까지 해서 제가 이 살림문학에서 사실 한 1년 전까지만 전혀 몰랐었던 건데 문해안이 마찬가지. 그래서 뭘 이야기를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역사적 증거가 있었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챗 GPT 말고 그 하단 7행 밑줄 그어보시면 됩니다. 특히 지난 1984년에 간행된 한국살림문학연구에서 살림문학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고 있다. 여기 밑줄 한번 그려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달에 살림문학이라는 통칭 산과 들이나 농촌에 숨어 글 짓고 책 읽는 것으로 낙을 삼는 선비부리에 의하여 제작된 분야를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이렇게까지 밑줄 한번 그려보시면 그 책에서 이렇게 이정탁 선생이 쓴 책에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또 한 장 넘겨보시면은 그걸 이어받아서 김기원 선생님이 또 우리 문학과 살림문학에서 이걸 또 텍스트를 그대로 다 제공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려서 좀 거칠게 읽어봤는데 거기에서 보시면 11행으로 내려가 보시면은 그러나 살림문학에 대한 이러한 학술적 정어와 내용은 이 상태로 남아서 더는 진전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저는 그렇게 읽혔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은 그 이줄에 보면은 그 중세 고려라든가 조선시대에 이루어졌던 그 살림문학의 정까지 내려놓고 더 이상의 어디에서 현재 당대 한국에서 운이되고 있는 살림문학의 실체를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책하고 또 살림문학 여름호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가 오늘 16행에 보면 그 네 번째 분단 그 문학 엔솔로지 문학 숲으로 가다와 살림문학 2023 여름호 통권 50호 이걸 좀 읽으면서 그러니까 읽으니까 그 안에가 지금 살림문학의 실체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것은 살림문학의 시초가 나다 또는 우리다 하는 주장들이 한 두세 건 있어요. 하단에 보시면은 하단에서부터 4행부터 끝까지 보면은 우리 연구회가 시작한 이 분야는 아마 세계적으로 또 가장 앞서가고 있음을 자부한다 해가지고 그 습가문화 연구회에서의 주장이 있었고 또 재밌는 게 수필 분야에 한정되긴 하지만 한국 살림문학의 호시가 된 수필집 나무백화다 하는 견해들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1행부터 그 한 문단을 옆으로 다 묶으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지난 2000년도에 그 큰 산불이 일어나가지고 살림 종사자들이 그 문집 아카시 꽃이 피기를 기다리는 사람들 이 간행을 계기로 해가지고
산림청 내에서 산림문학회가 창립이 되고 또 2009년에 산림문학회가 사단법인으로 뜨면서 되었다 해서 약 23년의 역사가 이제 도출이 구체적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됐구나 하는 걸 제가 좀 알게 됐습니다. 근데 또 이제 드는 어려움이 뭐냐면은 그 세 번째 분단 통째로 옆으로 묶어주시면 되는데 그 한국의 산림문학이 산림과 관련된 문학으로 산림의 자연환경, 생태계, 생명체들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를 다룹니다. 산림문학은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나온 아까 챗 GPT의 응답처럼 그 문학 내부의 역사적 맥락이나 그 문학사적 맥락이겠죠. 또 문예 미학적 가치 평가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 이성님 선생이랑 그 답변 같은 것들은 세심하게 잘 돼 있긴 한데 그 문화사적 맥락이라든가 또 문예적 그 지형도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해서 이걸 도대체 뭔 기준으로 봐야 되나 해서 제가 이제 찾은 게 여기저기 지금 좀 찾아보니까 그 다음 문단에 나오는 그 당대 자연시사 이게 당나라의 자연시사 여기가 그 푸른사당에 2015년에 나온 책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기준에 가면 맨 아래쪽 분단 보시면은 여기서 자연시의 창작 심리로 나눠가지고 자연미에 대한 경도, 자아의 발견과 정신적 해탈의 도모, 자연 속에서 자유의 추구, 자연미 묘사를 통한 창작의식 고향 등에 이렇게 갈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좀 타당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비롯해서 당나라의 한정에서 자연시를 이제 우국의 서정과 유미주의 투영, 개성적인 자연묘사 수법 활용, 자연묘사 속에 담은 현실의 비애를 함유한 은거의 서정묘사 이렇게 해서 당나라 시대 군인들의 그 자연시에 가정을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저는 이제 이번에 이 두 권에 나오는 작품들을 갈래에서 구분해서 한 4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눠봤거든요. 그래서 한 페이지 넘기시면은 그 15행 세 번째 분단 첫 줄입니다. 거기 언더라인 하시면은 그리하여 무엇보다 인간의 욕망으로 파괴되는 살림의 모습을 고발하고 또한 보호하고자 하는 이런 시들이 가장 먼저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다음 페이지 47페이지 세 번째 분단 14행부터 보시면은 살림이라는 자연미에 경도되어 아름다운 미감과 표현으로 창작된 시 이게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네 번째 분단에 있는 시 경현수 시인님의 시 승로무 풍경 같은 경우는 산에서 일어나는 소리, 풍경 또는 산에 있는 나무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시라든가 리듬이라든가 풍경 이런 것들이 아주 공감적으로 이루어져서 상당히 가편의 시로 좋은 시로 이렇게 읽혔습니다. 시간이 되면 좀 더 음식님께서 나오고 아까 답변 배웠습니다. 이게 예. 없을까요? 지나갈까요? 예. 그럴 것 같아요. 예. 또 페이지 하나 넘겨보실래요? 48페이지의 세 번째 분단 자연에 기대거나 빗대어서 인생의 비애를 토로하며 활로를 모색하는 시가 또 부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그 세 번째 분단은 백인수 시인의 시 ICU 중환자실 같은 시는 정말 가슴 깊이 들어오는 시더라고요. 우리 인생에 비애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비애에 굴하지 않고 어떤 생로병사를 자연에 기대어서 달관하는 모습이 또 보이는 시 같아서 어떤 나무시 또 자연시 스페시로서 아주 잘된 시로 또 읽혔습니다. 시간 있으면 이 시도 한번 나눠보면 상당히 좋았을 텐데 넘어가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50페이지 세 번째 분단 끝에 보면 살림을 통하여 자아의 발견과 정신적 해방을 예언하는 시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재밌는 게 지금 이 시는 오인택 시인의 아래 시가 있잖아요. 근데 이 시가 아마 오인택 시인도 그러고 저도 그러고 나무 심기를 하고 쓴 시 같아요. 근데 오인택 시인의 시하고 그 다음 페이지 세 번째 문단에 있는 제 시하고 두 개가 표절한 것처럼 비슷해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재밌어서 한번 해봤는데 나무 심기나 이렇게 현장에 가서 어떻게 하는 일들을 시인들이 좀 또 문인들이 많이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네 가지 52페이지로 넘겨보시면은 세 번째 분단에 이렇게 해서 네 가지 갈래로 지어가지고 인간의 욕망으로 파괴되는 살림의 모습을 고발하고 보호하고자 하는 시.
살림이라는 자연미에 경도되어 아름다운 미감과 표현으로 창작된 시, 자연에 기대거나 빗대어서 인생의 비애를 토로하며 활로를 모색하는 시, 살림을 통하여 자아의 발견과 정신적 해방을 예언하는 시, 이렇게 해서 네 가지로 이제 거칠게 제 관점에서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가진 생각들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 문단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지만 살림문학이 문학장 내에서 본격적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기존 문학장에 버금가는 문학적 주체로서의 자기 인식과 또한 이에 맞는 문학적 내용과 형식을 갖추기 위해 더욱 분발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했었고요. 또 맨 마지막 문단에 51페이지 살림문학은 살림이라는 공간이 문학과 만나서 미학적 장소로 재탄생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또한 생성과 소멸로 이루어진 도시공간의 유한성에서 끊임없이 순환 반복되는 자연 물질계의 영원성으로, 그러니까 생로병사를 응당 받아들이는 유한한 인간에서 순환하며 서로 공존하는 자연의 일부인 생명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살림문학에 있어서 살림은 종착지가 아니라 새로운 출발지이며 시원이기도 할 것이다. 또한 앞에서 간략히 짚었던 것처럼 중세 이전의 문학과 근현대 문학이 단절되어 있는 작품의 한국 문학에 있어서 살림과 자연성의 복원은 그 온전성을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글을 좀 마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방대한 내용을 자기 시간에 맞춰서 압축적으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박관서 선생님께서 내용도 아카데믹하게 잘 하셨지만 목소리가 굉장히 멋지십니다. 근데 제가 그 발표작에서 발표하실 때 제가 어떤 세 분을 유심히 봤어요. 이 발표하시는 내용이 선생님들께서 아까 리셉션 데스크에서 받으신 살림문학에 관한 거거든요. 그것을 만드신 두 분이 계십니다. 살림문학회 이사장님이신 김성길 시인님, 그리고 편집 주간이신 이서연, 아까 사회 보신 분 있죠? 그 두 분 맨 앞에 앉아 계시는데 두 분이 너무 행복한 얼굴을 하고 계셔요. 두 분은 나중에 따로 땡큐 타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박가은 선생님 오늘 가시지 마십시오. 그리고 김홍은 우리 문혁의 이사장님께서 살림문학의 검문으로 계십니다. 저기 맨 뒤에 앉으셔서 관조하는 듯한 모습으로 계시고요. 네, 그리고 저는 살림문학의 번역 코너를 맡아서 하고 있고 이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최병환 청장님도 계속 끝까지 있고자 하셨는데 바쁘셔가지고 쏘리 하면서 나가셨고요. 그래서 우리 살림문학이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고 있구나라는 그 자부심에서 굉장히 오늘 기쁩니다. 그 제가 오늘 그 살림문학의 멤버로서 관심 있게 이 발표문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했는데 두 가지의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저희 살림문학이 그 살림청에서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지만 기관지 성격의 개강 문예지라고 하는 거는 좀 뭔가 위협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살림문학회 멤버들은 21세기 살림문학파라는 자부심 갖고 하고 있거든요. 살림청에서 저희들한테 무슨 제재를 가하거나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에서 정부 모처에서 이렇게 경제적 지원을 받았을 때 장점도 있을 거고 단점도 있겠죠. 선생님께서는 발표하시면서 혹시 기관지가 이렇게 그 문예지를 서포트할 때 뭔가 요구하는 게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시겠고, 그런데 그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그럼 우선 그거부터 시간이 되면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예, 저희 한국작가에서 기관지를 내거든요. 근데 전에까지 제가 사무총장이 전까지 문예지로 나오던 걸 제가 기관지 성격으로 바꿨습니다. 예, 상업문예지로 나오는 것과 기관지로 나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공문학과 상업문학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기관지는 민주성, 그리고 같은 회원들의 작품을 골고루 균형 있게 발표하는 거고, 상업지나 이런 것들은 유명 작가의 문의나 시대적 스탠스를 따라가는 그 문학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차이점은 있지만, 그러나 기관지에 머무르면 살림문학같이 뭔가를 좀 우리 사회의 새로운 국면을 좀 만들어내고 싶어 한다면 문예지로 좀 나아가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새로운 문학의 국면을 창출한다는 자기 성형식도 좀 있어야 되고, 또 어떤 새로운 사회
현상을 만들어낸다. 아까 산림문화라든가 자연부 이런 것들 분명히 자기 인식이 있어야 되고 또 저 개인적으로 이거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우리 한국 문학 자체가 좀 러프한 생각이지만 좀 갇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뭐냐면은 산업혁명 그리고 프랑스 혁명, 러시아 혁명 이 틀 속에서 이게 이제 근대 우리 산업 문명에 생겨난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도시문명이고 인공적인 문명이잖아요. 근데 이걸 넘어서기 위해서는 산림이나 자연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 아까도 김현준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한국 문학이 대중과 소통이 안 되고 북경 문학이 또 국경을 잘 넘어서지도 못해요. 또 한글에도 너무 갇혀 있는 것 같아요. 한글이 기껏 한 600년 됐는데 또 한 1000년 이상이 가진 한자 문학권하고도 너무 단절이 돼버렸고 그래서 이 갇힌 것을 벗어나려면은 그 산림이나 자연시 쪽으로 가면 이건 뭐 외국에서도 말했고 또 한자 문학권 길어야 문자가 뭐 3000년 뭐 2000년이잖아요. 성경 해야 뭐 그런데 그 너무 몇만 년의 역사가 불린 문자의 역사가 문화나 예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산림이라든가 자연하고 있을 텐데 그걸 놓치고 있는 것 같아서 잡아낼 수 있는 부분이 그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자민께서는 왜 계속 서 계십니까? 다리 아프게. 제가 하겠다 해야 됩니까? 예, 사실 그 말꼬리 잡고 늘리는 거는 성격이 나쁜 사람이 그러는 건데 저는 오늘 성격도 나빠보려고 합니다. 지금 나빠야 될 자리예요. 발표문 중에 말꼬리 잡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은 아까도 이제 읽으신 바가 있는 건데 생성 소멸로 이루어진 도시 공간의 유한성, 끊임없이 순환 반복되는 자연 물질의 영원성이라는 대목인데 즉 이 말은 도시를 생성 소멸되는 유한한 곳으로 보셨고 자연은 끊임없이 순환 반복되는 영원한 곳으로 보신 건데요. 그러면 발표자 주장처럼 도시가 유한한 장소라면 왜 그 지방에 시골에 가시는 분들이 고향을 등지고 지방의 공동화 현상까지 벌이면서 왜 도시로 자꾸만 몰려드는 것일까요? 이건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 말이죠. 그 왜 그렇게 쓰셨는지 부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없는 시간 속에서 이걸 쓰는데 그 묘한 느낌을 받았어요. 이걸 계속 책을 한 두세 번 읽어보고 글을 쓰려고 하는 과정에서 신선한 신기, 신비 뭐 이런 걸 막 느꼈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했는데 제가 생각난 게 재작년인가 그 대학로에 있는 한 미술관에서 그 덴마크인가 스웨덴에 있는 그 실험 예술 작가들이 어떤 전시를 했는데 퍼포먼스 전시인데 그게 인간과 자연 세계를 인간화가 해가지고 그 알래스카에 있는 빙하 밑에 캄캄하고 차고 어두운 빙하 밑에 살아가는 고래들이 서로 주고받는 초음파 그걸 채취를 해가지고 들려주면서 이 처참한 환경이라고 하지만 그 인간이 느끼는 거고 그 사람들은 자연 환경을 무난하게 살아간다 하면서 새로운 그 자연종으로의 그 삶을 성찰하는 대목이 그때 코로나 극복하는 그 예술 그걸 받았었거든요. 거기서 얘기한 게 자연종들은 서로 간에 수평적으로 흉단하는데 인간들은 종단을 한다. 해서 인간 세계에서 이계를 만들고 힘을 만들고 계급화를 하고 이러는데 도시적 삶은 아까 시골 말씀드린 시골도 다 도시로 표현이 되는 거죠. 사실 지금. 그래서 그런 지점들이 지금 순환과 소멸 이 관계에서 자연은 순환하는 것이고 또 생명의 고리로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근데 인공은 하나로 끝나죠. 우리 인간들이 소멸되는 걸로 해서 이제 그런 차원의 것들을 얘기해 주시고 좀 크게 얘기한다면 이런 지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아까 우리 김호원 선생님께서 김현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그 김현 선생님 또 문학이라는 무엇인가에 보면 문화사적 맥락에서 지형도 안에 제1핵자와 제2핵자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뭔 얘기냐면 제1핵자가 중심 그룹이라면은 그 곁을 떠도는 제2핵자들이 언젠가는 제1핵자를 뒤집는다. 근데 거기에 이제 나오는 게 지금 김현 선생님 이론은 아니고 그 러시아 형식주의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버지의 문화를 이어받는 것은 아들이 아니고 그 형제나 삼촌이나 뭐 이런 거 들어오고 또 요즘 말하는 그 들레즈란 철학가도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차이와 반복에서 A-B가 되는 것이 아니고 A-A 다시가 A에서 A 다시가 되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 산림문학 쪽에서도 지금 이런 지점에서 좀 연구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그 민중문학 하다 보니까 민중문학도 산림문학처럼 제2핵자에다가 80년대 제1핵자가 올라서거든요. 근데 민중문학에서 펼쳤던 전략들이 뭐냐면은 그 문학적 주체를
작가의 전문 작가로 놔두지 않고 일반인들, 노동자, 농민, 일반 지식인들이 작가로서 작품을 창작을 해요. 그래서 근데 지금 산인문학 여책에서도 보면은 그런 지점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점 머물렀고 또 이분들이 나오면서 노래는 장르화대로 해요. 아까도 어느 발표문이 시와 소설 너무 국한돼 있다 하셨는데 그때 민중문학에서는 전략은 수기, 르포, 보고문학, 뭐 일기 이런 것들까지가 본격문학에 단계로 끌어올리거든요. 그래서 장르 확산자로 들어오고 또 그 민중문학에서는 이론적 근거도 민중적 민족문학론인가 해서 그 최광석이라든가 김사희, 김도 이런 분들이 하는데 그 명백한 산인문학에 따른 그 문학적 이론도 좀 확실하게 좀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면은 아까 제 2핵자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인가 한국 문학 자체를 좀 뒤집어서 담당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녁 식탁을 이용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매우 감사합니다. 이런 기대를 모으게 됩니다. 지정 토론으로는 차윤옥 시인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박수 환영. 안녕하세요. 이 고려대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송용구라고 합니다. 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한 1995년도에 신문학지에 고려 생태시라는 평론을 고려 생태시라는 평론을 연재하기 시작해서부터 고려 생태 엔솔로지 직선적 폭풍 속에서 고려 생태시라는 시집을 번역해가 두 개를 붙이고 신문학서에서 1998년에 출간했는데 그것을 기점으로 삼아가지고 좀 신문학지를 모지로 또 근거로 삼아서 생태시 운동을 펼쳐왔었어요. 아시는 분들은 이제 아시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약 20년 이상 제가 연구를 해온 결과 좀 집약을 해서 선생님 평론을 여기에 담아봤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분량이 많아요. 54페이지에 보시면 기후변화 생태위기에 저항하는 한국과 독일의 생태시, 문학과 기상의 융합적 관점으로 가는 생태문화라는 부제를 갖고 있는데 우리 한 28페이지에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대구로 돌아가셔서 시간 나실 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 기후 위기 시대잖아요. 지금 제가 한 15분 동안 말씀드린 내용 다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나중에 읽으시면 다 상기가 되리라 믿습니다만 사회생태주의 소셜 이카로지 이름을 주창했었던 미국의 철학자 모레이 부친이라는 사람은 그 사회생태론의 철학이라는 책에서 유명한 말을 던졌습니다. 생태 문제는 사회 문제다. 생태 문제는 단순히 자연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인류 사회 전체 문제다. 그것을 실감나게 하는 시대가 모든 시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 제가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아봤는데 UC 버클리 캠퍼스 통합생물학과 교수 앤서니 바운스키 교수라는 사람의 이론을 잠깐 얘기를 한다면 지구 전체 면적의 30%가 얼음으로 덮였던 마지막 빙하기 말부터 지금처럼 얼음이 거의 없는 상태로 바뀌기까지 3,000년이 채 걸리지 않았다라고 심각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견해를 네이처지에 발표했어요. 그리고 또 미 국립빙설자료센터 NSIDC 연구 결과도 제가 인용을 했는데 읽어보시면은 바운스키 교수의 의견과 굉장히 상통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그 심각성의 사례로서 제가 소개를 드린다면은 우리 온도에 민감합니다. 지구 온난화의 그 열풍이 휩쓸고 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까? 그런데 유엔 산하기구 IPCC가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50년대에 이르러서 한반도의 연평균 기온이 3.2도씨나 상승한다는 전망치가 나왔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2050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3.2도가 올라간다면 우리의 생존이 위협받는 그런 시점을 접는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최근의 결과에 따르면, 연구 결과에 따르면 2100년대 이르면 지구의 연평균 기온이 6도씩 상승한다는 실험 데이터가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6도씨가 상승한다면 과연 지구상에서 살아남을 생물학적인 종이 몇이 없겠냐. 수많은 생물의 종들이 도미노처럼 몰락해가고 멸종해 갈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많은 기상학자와 생태학자들이 이 종말의 티핑 포인트, 종말의 임계점이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실험 결과를 통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맥락으로 여러분, 이 시인 문화권의 경계를 초월해서, 지역의 경계를 초월해서 서구나 동양에서도 특히 두 나라를 그렇게 본다면 독일과 한국, 이 독일 분단과 한국 문화에서도 이 종말의 임계점이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묵시록이라는 언습 방식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작품들을 본문처럼 쏟아냈습니다. 그 작품들을 좀 중심으로 소개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환경 오염과 생태 파괴로 인해서 물 공기 흙이 오염되고, 그 물 공기 흙이 나가고 길러준 수많은 생물들이 죽어가고 우리 인류도 생존 위협을 받는다. 이렇게 해서 생태 위기의 장벽에 부닥쳤다 라는 것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고발하고, 그리고 왜 이런 심각한 생태 문제가 오래하게 됐는지, 환경오염과 생태 파괴 원인들을 진단하고 규명하면서 이 파괴의 원인들을 극복해 나가자라고 개혁을 호소하는 저항의 성격을 띠고 있는 시를 생태시라고 합니다. 생태시의 유형들을 제가 소개를 해놨는데요. 58페이지 58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생태시의 성격을 강한 것이 10가지로 규정을 했다라고 그동안 좀 연구를 해온 결과 토대로 집약을 해본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 7번이 생태시는 생태 위기로 인한 인류의 멸망과 지구의 종말을 묵시록의 어법을 통해 경고함으로써 종말에 대한 위기의식과 정신적 저항력을 일깨운다. 이 부분이 이 성격을 가시화시키는 생태시들이 가장 많이 발표되고 지금도 많이 발표되고 앞으로도 필요합니다.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경고하면서 종말의 심각성과 위기 상황을 환기시키는 문학적인 사이렌, 이것을 우리들이 계속 물려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예시하는 작품들을 좀 소개를 해보시고, 69페이지입니다. 보여진 밑에 푸는데 라이카라는 시입니다. 제가 한번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소유한 가장 좋은 금속으로 만든 공 안에서 죽은 개 한 마리 날마다 우리 지구 주변을 돌고 있다. 우리가 소유한 가장 좋은 위성 지구가 어느 날 저렇게 죽은 인류를 싣고 해마다 태양 주변을 돌게 될지도 모르는 경고를 드립니다. 잠시 제가 이걸 읽을 수는 없고요. 네, 시간 너무 짧으니까. 1957년에 소련에서 인공위성 스푸트닉 2호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인공위성 안에다가 라이카라는 이름의 개를 태워가지고
과연 인공위성이 얼마나 잘 기능을 하는가? 일단 사람이 인공위성에 타면은 대기권 밖으로 나갔을 때 과연 생존하겠는가? 이걸 실험한 거죠. 근데 라이카는 대기권 통과하자마자 숨을 거뒀다. 그 실제 사건을 문학작품의 소재로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죽은 개 라이카의 시체를 싣고 인공위성이 지구 주변을 뺑뺑 도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기서 이 펜터포네트가 말하고 있는 공은 인공위성이 그 안에 시체가 된 라이카 개입니다. 개가 주범이 돼서 인공위성과 함께 지구 주변을 돌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이 시의 메타포, 은유로 작용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죽은 개 라이카는 누구의 은유예요? 환경오염 그렇죠. 장영 씨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죽은 인류의 은유입니다. 생태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기후 변화를 극복하지 못하고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죽은 인류가 인공위성처럼 생긴 공처럼 생긴 지구묘 지구라는 무덤에 실려가지고 어디를 가요? 태양 주변을 간단히 지적을 한다면 죽은 개를 싣고 지구 주변을 도는 인공위성은 어느 날 우리가 만약 이 기후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죽은 인류를 싣고 태양 주변을 도는 유령선과 같은 지구의 모습과 같다. 섬뜩한 경고의 메시지를 그와 비슷한 주제의식과 언술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노영렬의 지구 묘를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 보시죠. 서로 문화권이 다른데 지역이 다른데 시대도 다른데 이 라이카라는 작품 1960년대에 발표했고 이 지구 묘는 90년대에 발표했습니다. 30년의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제의식도 동질적이고 언술 방식도 동질적 묵시록을 사용합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본다. 그곳은 아무도 살지 않고 그들이 일어날 때의 시간이 되고 산의 그늘만이 길게 뻗칩니다. 햇빛이 해군의 눈속을 통과하며 바람이 불고 오늘은 눈이 오고 지구는 혼자 외로이 겨울을 빠져나가면서 공중에 떠 있습니다. 인류는 모두 어디에 갑니까? 빈 지구만이 태양을 돌면서 또 태양은 지구를 데리고 멀고도 움직이는 우주를 따라가는 그 은하계를 따라 사라져간다. 지구는 모든 조상의 묘를 싣고 반복해서 끊임없이 이제 죽은 게 라이카처럼 죽은 인류가 묻혀있는 지구 묘가 둥그런 공의 형상 난파선처럼 태양 주변을 스스로 보는 모습이 통합되고 있습니다. 통섭적인 이미지를 연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시로 통해서 생명 공동체의 멸망과 파멸을 이렇게 예언하는 언성 방식을 사용을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반어적인 표현 방식입니다. 반어적이라는 것은 종말을 기정사실화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종말을 예언하지만 파멸과 멸망을 예언하지만 그것을 방지하자, 막아내자라고 당부와 보호소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죠. 그렇다면 생명 공동체 멸망과 파멸을 막아내고 인류의 종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사고방식을 전환시키자. 인간에게는 이성이 있고 자연에게는 이성이 없다. 우리가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 나무에게는 이성이 없는가? 그러니 이성을 갖고 있는 인간이 이성이 없는 나무와 자연을 지배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당연하다. 라는 인간 중심주의적인 사고방식을 바꿔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소유욕과 소비욕을 채우기 위해서 생명을 갖고 있는 물, 공기, 흙과 모든 동물과 식물, 이 소중한 생명을 갖고 있는 독립적인 존재들과 독립적인 생명체들을 단지 수단과 도구로 사용합니다. 생명이 없는 물건처럼, 물질처럼 남용하는 이런 물질 만능주의적인 사고방식을 이제는 생명 중심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바꿔나가야 한다는 당부와 호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이 무시롭적인 생태시의 공식적 내용이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또 하나의 중요한 생태시는 생태시명은 생태주의와 생명 중심주의적인 패러다임을 서정적으로 형성하는 시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낭송하고 간단히 이야기를 마칠게요. 가을 떡갈나무 숲이고요. 자, 75페이지 오늘 주제와도 일치하는 시입니다. 가을 떡갈나무 숲. 제가 좀 읽고 간단히 말씀드리죠. 나는 떡갈나무 잎에서 노루 발자국을 찾았다. 그러나 벌써 노루는 더 깊은 골짜기를 찾아 겨울에도 얼지 않은 파릇한 산울림이 떠내려오고 골짜기를 찾아 나무 등거리 앉아 하늘을 보고 하늘이 깊이 숨을 들이켜 나를 들이마신다. 나는 가볍게 오늘 밤엔 이 떡갈나무 숲을 온통 차지해버리는 별이 될 것 같다. 떡갈나무 숲에 남아있는 열매 하나 어느 산짐승이 혀로 핥아보다가 뒤에 오는 새끼를 위해 남겨놓았을까. 그 순한 산짐승의 젖꼭지처럼 까맣다. 나는 떡갈나무에게 외롭다고 쓸쓸하다고 중얼거린다. 그러자 떡갈나무는 슬픔으로 부은 내 발등에 잎을 떨린다. 내 마지막 숨이 뺨에도 좀 따뜻해질 거야. 잎을 떨린다. 이중간의 가을 떡갈나무 숲 감동적인 이 작품입니다. 생태주의란 무엇일까요? 생명 중심주의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이라는 주체 속에 여기서 등장하는 떡갈나무 같은 나무 그리고 생명을 갖고 있는 모든 동물과 식물, 이 자연을 우리 의식 속에 그것이나 물건이나 물질로 가두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물질이나 물건으로 취급하지 말자. 그것저것 이것으로 사물로만 보지 말자. 수단이나 도구로 내려다보면서 지배하려는 생각을 버려라. 마틴 브루버라는 나와 너라는 책을 쓴 철학자이자 생태주의자가 있습니다. 이 마틴 브루버의 생태주의 패러다임에 따르면 나무를 비롯한 모든 생물들, 자연은 나의 너입니다. 나무야, 너는 나와 마주 서서 마주보고 살아간다. 라고 브루버는 나와 너라는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나무는 인간이 나와 마주보고 살아가는 나의 반려로서 내가 단지 그것저것 이거 나 걔? 라고 취급할 물질 물건이 아닙니다. 나무는 나의 반려입니다. 너라고 불러요. 너로 의식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이러지 마. 나무야, 너는 나와 함께 이 세계를 함께 만들어 그래. 나무가 인간인 나의 협력자가 돼야 합니다. 지금까지 나무는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부여해왔습니다. 인간의 주거 생활의 재료가 되어주고 의자와 식탁과 책상의 몸이 되어주고 뿐만이 아닙니다. 나무의 초록빛 가지 끝에서 흘러나오는 나무의 맑은 숨결이 나의 폐부 속으로 우리들의 폐부 속으로 스며들어서 우리의 들숨이 되고 날숨이 되지 않습니까? 나무는 우리 생명의 원천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는 다 문인들, 우리는 어디에 시를 쓰고 소설을 쓰고 수필을 쓰고 있습니까? 나무의 살결, 나무의 몸 위에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느 시는 나무의 초록의 살결 위에 감동적인 문장을 어루새기고 있습니다. 나무는 우리 문명의 원천이자 문화의 뿌리죠. 저는 지금 팩트를 말합니다.
이렇게 이런 말할 수 없이 고마운 혜택을 부여해왔던 나무, 너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마틴 부부가 말했듯이 온 존재를 기울여 응답하는 것이다. 우리의 온 정성을 다해서 돌보고 보살피고 보호하는 사랑의 응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무와 자연이 우리에게 베푼 혜택에 대한 보답을 나무와 자연을 나의 동반자이자 협력자로 받아들이면서 아끼고 보살피고 보호하는 사랑의 길, 즉 앤서니 기든스가 말했던 제3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너 나무, 너 자연은 나 인간에게 혜택을 부여 그에 대한 고마움의 보답으로 너를 아끼고 돌보는 초록빛 보호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에 담겨있는 시들을 통해서 시인들의 마음을 전하고 함께 여러분과 공유를 한다면 이제 이 기후위기라는 절체절명의 한계성을 극복할 수 있는 해법이자 대안, 인간과 자연, 인간과 나무가 나와 너의 동등한 수평적 관계 속에서 혜택과 보호, 도움을 주고받는 상호 구조의 생명 공동체를 나무와 인간이 함께 형제처럼 가족처럼 협력해서 만들어 나가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무시를 중심으로 한 그 울림이 큰 그런 발표를 들었습니다. 차유록 네, 소개받은 차윤호입니다. 보시다시피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마지막 주자이네요. 네, 끝까지 이렇게 지켜주시고 열심히 공부해 주시는 선생님들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가능한 한 짧게, 주문받은 게 짧게였어요.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민구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제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환경도서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레이첼 카슨이 쓴 침묵의 봄이라는 글을 다시 한번 읽었거든요. 봄이 되어도 새들이 노래하지 않는 그 침묵의 봄을 읽고 그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던 차에 선생님 주제 발표 논문이 지금 5번째인데 4분이 한 것만큼 그 분량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 논문을 쓰시기 위해 굉장히 애쓰셨겠구나. 그래서 제가 더 많이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 기후 이 5번째 챕터에 있는 에코토피아를 지향하는 생태시의 생명 중심주의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요즘은 뭐 애완견이라든지 애완묘라든지 그런 말 하지 않죠. 반려견, 반려묘, 반려식물 그렇게 호칭을 사용을 합니다. 하다못해 반려견 유치원, 반려견 장례식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이건청 선생님이 쓰신 고래 주민등록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울산의 장생포에 가면 고래 생태공원이 있는 체험관이 있는데 그 고래에게는 주민등록표가 있습니다. 물론 주민등록증까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민등록표가 있고 주민등록증이 있으면 인간과 동격이라는 라고 생각을 해도 될 정도로 이게 시에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현실입니다. 지금 울산의 그 장생포에 가면 정말로 고래한테도 주민등록표가 있고 주민등록증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하면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상생하는 길, 그 선생님의 주제 키포인트 생명 중심주의로 한 발 나아가고 있다는 그런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후변화가 몰고 오는 생태 위기에 우리 문인들이 대처해야 할 소명 의식과 역할에 대해서 선생님 궁금해하셨는데요. 우리는 지금 지구에 살고 있는 인간이 죽으면 지구 바퀴를 돌 때라든지 뭐 그런 시를 섬뜩한 시를 배했는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구가
우리 조상들한테서 물려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 후손들한테 빌려 쓰는 부채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렇게 환경을 대한다면, 그리고 내일 당장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우리는 사과나무를 심으리라는 그러한 각오와 자세로 환경에 임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선생님께 짧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주제 발표 내용이 독일과 한국의 생태시가 주 내용이었습니다. 독일과 한국 말고 이 지구상에는 다른 나라가 참 많죠. 다른 나라의 생태시도 이 독일과 한국시처럼 어렵겠지만 힘드시겠지만 계속 연구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예, 아니오로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예, 아주 쉬운 질문이에요. 긴장 풀어주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이제 독일어권 지역의 생태시만을 주로 연구하면서 이제 한국문단에서 발표된 생태시와 독일어권 지역의 생태시를 비교하는 담론들을 많이 발표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책들도 여러 번 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위스, 오스트리아, 이제 독일권 지역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유럽 전반, 미국 쪽으로, 일본, 동북아까지 좀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모지의 모지의 고유명사인지가 모르겠습니다만, 모지의 몇 년 전에 제가 한국의 생태시와 미얀마의 생태시를 비교하는 평론을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소스로 삼아가지고 베트남, 라오스, 태국, 동남아시아 지역과 함께 일본, 중국까지, 동부아시아까지 포괄하는 아시아 지역과 유럽 전반으로 생태시설 연구의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가고자 감사합니다. 네, 큰 기대하겠습니다. 아까 최병암 선생님 다녀가셨는데, 최병암 선생님이 청장하기 전에 국장일 때 저 김 총장이랑 저랑 같이 녹색문학상 운영위원으로 시작하면서 최초의 녹색문학상을 탄생시켰습니다. 예, 그런저런 이유로 녹색문학에 관심도 많이 가졌고, 또 평소에 자연보호 그런 거에도 관심을 제가 많이 가졌었는데, 선생님의 이 방대한 그 자료집을 읽으면서 문학의 언어는 미래의 언어인데 우리의 미래는 굉장히 밝구나. 예, 우리 문희들이 할 일이 굉장히 많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선생님들도 우리 문학의 미래가 밝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다시 한번 박수.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종합 토론이 있는데 시간도 지금 좀 촉박하고 말이죠. 또 발제하신 세 분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조금 전에 전부 다 상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종합 토론 시간은 이것으로 생략하도록 하고 조금 쉬었다가 5분에서 한 10분 이내 5시 10분경에 그 다음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